네, 안녕하세요.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자, 1월 한 달간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에 해외 또는 국내 금융경제에 대한 이슈를 보면 여전히 미국이 가장 핫하죠. 이미 알려져 있는 악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신흥국들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주가, 부동산 이런 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복합 충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주택 가격 하락, 이러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그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위축 또는 어떤 가수요,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가수요적인 측면은 제로가 되겠죠. 즉 거품이 없이. 그러면 그동안 살짝 일어났던 또는 많이 일어난 곳도 있겠죠. 거품이 이런 곳은 상당히 큰 가격 하락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가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은행권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즉 BIS 비율은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부분이 무려 2%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것이고요. 신용이 낮거나 또 소득이 적은 이런 다중채무자, 즉 동시에 3개 이상 금융권의 빚을 내신 분들, 다중채무자들의 파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이 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조라고 한다면은요, 엄청나게 큰 그런 부담입니다. 이렇게 80조를 은행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큰 또 우리 금융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다중 또는 저소득 이런 저신용 채무자 말고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사실 안정적인 직장인에 비해서는 어떤 대출 그 상환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무려 460조나 대출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미국 금리가 2%로 올라가고 우리 국내 주택 가격이 10%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다중채무자라든가 자영업자분들이 파산 또는 도산 우려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걱정이지만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 기업 또는 가게, 특히 정부 쪽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올리라는 법은 없죠. 즉 미국 금리와 일정 기간 동안은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미국 금리 올려라.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낮은 금리, 현재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이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든지 아니면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이렇게 어떤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 상승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금리를 1.25에서 1.0으로 거꾸로 더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정책 효과가 나려면요, 아주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치고 내려가든지 고조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어중간하게 무릎에서 올려봤자 사실 많이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바닥부터 올라가면 많이 올릴 수 있고요. 또 흔들어 가지고 고조정할 때는요, 가슴 밑에부터 하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 밑에부터 흔들게 되면 많이 흔들려서 더 많은 구조조정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2017년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자체의 경제 체력, 즉 성장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이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라든가 OECD라든가 또는 한국은행 이런 유수한 전망기관에서 각각 다르게 전망을 했습니다. LG영재연구원에서는 2.2% 정도 상승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는 2.8 정도. 그럼 2.5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외형이 이미 선진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많이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한강 기적일 때 성장률이 10%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리도 15%만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은행 대출 예금 금리 기준입니다. 13%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 또 그때는 물가도 막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금리만 뾰족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금리 상승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소비, 내수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민간 소비 위축과 건설 투자 이런 부분은 건설업 쪽에서 경기가 좋으면 그 관련된 전망적인 산업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일용직 분들도 월 일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땅, 부동산 가치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의 효과라고 하죠. 웰스 이펙트라고. 이렇게 해서 소비가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당연히 소비자들이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건설에 대해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건설 투자도 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내려놓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 하던 정규직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줄고 그렇지 않고 유소년 인구라든가 고령자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려는 인구가 경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일본 같은 나라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잃어버린 25년의 그 배경 중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와 동시에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선업 경기 아주 안 좋죠. 사실 2007년, 8년 이럴 때 가장 우리나라가 또 그 주식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2000포인트 넘고만 그랬을 때인데 그때 돌이켜보면 이 조선업이 화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화랑이 돼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고 이런 관련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수익이 좋고 해서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사실 조선업이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 뭐 울산이라든가 거제도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가보면은요, 아주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쪽 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과거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쁘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우리 경제 주체들 현명하고 또 정부가 정책을 잘 펼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책이라든가 제도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7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는 1.3%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전달에 비해서 전달에 1.3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근원 물가가 1.6입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통계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0.7, 0.5 이렇게 됐다고 보면 근원 소비자 물가는 2.5 정도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격차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근원 소비자 물가나 실제 지표상 물가나 큰 차이가 없이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외생 변수가 좀 약해졌다. 즉 어떤 명분이라든가 실속이 다 비슷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물가를 말씀드리면 농산물과 석유류를 수입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외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장바구니 물가와 별도로 어떤 왜곡된 시그널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빼버리고 잰 것이 근원 물가인데 이 부분이 지금 1.6%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2011년도에 4.0%였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죠. 근데 그때는 금리 높았습니다. 같이 금리와 물가는 움직이는 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소비자 심리지수는 많이 내려가지고 더 내렸습니다. 사실 전전달에 비해서 전달이 많이 내렸고요. 또 전달에도 1.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좀 여러 가지 위축돼 있다, 소비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고요. 제조업 BSI 지수는 변동 없고요. 무역 수지는 뭐 거의 5년째 지금 흑자 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무역 규모가 전체로 쪼그라들고 있어요. 1조 달러가 깨졌죠. 그랬을 때 수출이 감소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고 치면은 대한민국 경제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비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가 지수는 캔들 차트 기준입니다. 월봉. 보면 홍콩 항생 지수만 좀 내렸고 대부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쪽은 여전히 꾸준하게 뭐 사상 최고치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미국발 새 경제 흐름이 좋아지면 되는데 미국만 좋아지고 여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신흥국가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3일 천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세계 여러 어떤 경제권과의 어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 글로벌을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요. 미국 FRB,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예측보다 좀 이렇게 천천히 금리를 올리고 좀 더 약하게 올리는 이런 것을 기대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위축됐던 경기가 좀 해동이 되는 좀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금리는 사실 우리나라도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해 놨지만 수개월째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혼조세인데요. 뭐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이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라고 하죠. 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가 이제 코픽스라고 합니다. 9개 시중은행의 조달금리의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1.62%, 1.5% 얼마 안 됩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출을 받는 분들 보면 4%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은 좀 프라임 레이트라고 합니다. 가장 우량한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여기에 소득이 적거나 직업의 어떤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과거에 좀 이렇게 연체했거나 또는 뭐 거래 기여도가 많지 않다. 이럴 때는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가상금리가 더 큰 거죠. 어떤 기준금리보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이제 이금일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10%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부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뭐 법정 최고금리인 뭐 7%까지도 이렇게 대출 이자를 내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은행 채권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는 상호저축은행조차도 금리를 더 줘가지고 예수금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을 안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아봤자 운용할 데가 없으니까요. 안전하게.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PF 대출이죠. 아파트 분양할 때 건설 작업을 대출해주고 나중에 완판됐을 때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예전과 틀립니다. 예전에는 뭐 땅만 있으면 아파트 짓고 뭐 다 완판돼서 건설업자라든가 은행권 다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미분양이라고 하면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 기한부 부채 아닙니까?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주에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회수가 안 되면 그 금융기관이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PF 대출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예수금을 더 끄는 방법보다는 뭐 가장 저렴하게 조달해야지만 그나마 운영의 그 묘를 살릴 수가 있어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들은 금리를 더 이상 고금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반면에 대출이자는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이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예금이자 대출 금리 차액을 금융가는 이제 주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즌에서는요. 환율은요 조금 올랐습니다. 1180원. 즉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는 분위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 빠져나가는 요소와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의 차액, 무역 수지 흑자 때문에 들어오는 차액, 이 관계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서울에서 벌어지는 외환 거래 시장의 움직임인데 조금 원화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M2 증가율은 뭐 여전히 7% 정도니까 풍부한데 이것이 경제 주체 간에 잘 돌지가 않죠. 기업 부분 따로 있고 가계 부분 위축되고 있고 이래서 어떤 총통합니다. M2 증가율 2년 이하의 예적금, 입출금 상품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사실상 어떤 현금 흐름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파워인데 이 부분이 액면은 크지만 어떤 그 서로가 상호작용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기여도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자재 부분인데요. 월 평균입니다. 두바이유가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시 내렸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가 자리를 잡았죠. 미국의 어떤 고성장 또는 뭐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서
미국발 금리가 상승한다. 따라서 여러 여타 나라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제 목표가 보이는 거죠. 관리 목표가. 따라서 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은 내리고요. 그리고 두바이유라는 부분은요, 서부 텍사스 중진주도 있지만 이런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계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즉 건설 또는 수송, 운송 이런 것 때문에 석유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펙이라고 있죠. 오펙은 이제 석유 산유국들의 이제 어떤 그런 연합체인데, 이 나라들이 줄이자.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서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을 줄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후자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 같이 그 비오페크 회원인 나라도 감산에 뛰어들겠다, 합의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하기 때문에 좀 올라간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표를 보면은요, 주택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아이템이죠. 매매와 전세 모두 아주 미세하게 거의 이 정도면 멈춰 있다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0.3, 0.4 이렇게 많이 전기 대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오거나 국내의 어떤 그런 대출 이자가 올라가 가지고 위기가 오거나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내리거나 오르지 않고요. 지역별로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세 개의 입지에 있는 부동산 중에 두 개는 어렵더라도 한 개는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 여건이 좋아지거나 또는 어떤 대규모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렇게 어떤 자족 기능이 갖춰지게 되면 여기에 주택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입지는 국내 전체적인 경제와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요, 어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꼭 사는 동네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개선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은 고금리라든가 경기 악화를 극복하고 집값이 받쳐주거나 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어떤 그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